한국인이 잘 걸리는 5대 질환 중에 오늘은 집중적으로 암에 대해서 얘기를 네.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네. 네. 실제로 한국인들 사망률 1위가 네. 몇 년째 계속 이제 암이거든요. 네. 1위가 암이기 때문에 암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이제 지나치지가 않다.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대표적인 암이 이제 위암, 네. 그리고 이제 간암, 그리고 이제 폐암,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암을 오늘 조금 집중적으로 네. 조금 알아보고 예방법, 뭐 식이요법 이렇게 조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발병률로 봐서 세계 1위 암이 뭐예요? 현재는 이제 뭐 폐암, 뭐 간암, 네. 그리고 이제 위암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면서 그리고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 맞아. 네. 갑상선암 네. 이런 암들이 조금 틀린데요. 좀 네. 나라마다 틀리고 남녀별로 좀 틀린데 우리나라는 암 발병률 1위가 위암입니다. 위암. 남자들의 경우. 네. 근데 여자들의 경우에는 요즘 유방암입니다. 네. 그래서 남녀 그리고 세대별로 나라별로 조금 차이가 있지만 네. 이런 보통 5대암 정도 위암, 간암, 폐암, 갑상선암, 대장암 이런 암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5위 내에서 좀 왔다 갔다 이렇게 각축전을 벌이는 거죠. 제가 1위를 벗어나지 못했군요. 이게 11년 전에, 2011년에 제가 위암 진단 받고, 그때 연기였어요. 아주 금방 초기에 바로 발견을 초기에, 해서 예. 전이된 데 없이 수술로 그냥 끝났는데, 다행이시죠. 그래서 저는 위암 얘기하면은 정말 막 이렇게 남의 일이 아니죠. 예, 남의 일이 아니죠. 네. 제 일이었으니까. 네. 근데 아우. 이 위는요, 무엇보다도 이제 신경 곤두쓰고 그러면 소화도 안 되고 위가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런 영향도 큰 것 같고, 식습관의 영향도 큰 것 같고. 그렇죠. 네. 1차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집중적으로 네. 타격을 주는 곳이 이 명치거든요. 네. 스트레스 호르몬이 몸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이 식도랑 위장 상부가 만나는 곳이에요. 여기를 집중적으로 호르몬이 공격하다 보니까 그걸 방어하려고 염증이 생기게 되고 그 염증이 위쪽으로는 식도 쪽으로 식도염을 일으키고 아래쪽은 위염을 일으키는 거고 그 위염 상태에서 본인이 잘 견디시면 상관이 없지만 못 견디면 위염에 의해서 위벽이 붕괴되고 점점 얇아지면서 위축성 위염으로 가게 네. 되고 그 중에 일부 또 더 약한 고리에 이제 위암이 생기는 거죠. 결국 위암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스트레스가 남들보다 훨씬 많으셨다는 맞아요. 거죠. 그리고 그게 또 저는 그 위축성 위염으로 가가지고 그게 이제 또 급작스럽게 이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가 장상피 화생을 장상피 거쳐서 화생. 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죠. 이게 장상피 화생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 내린 진단명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쓰는 건데요. 원래 위벽이 되게 두껍습니다. 네. 우리가 좀 표현하기가 그렇지만 순대를 사 먹어 보면 네. 돼지 위는 이렇게 되게 두껍거든요. 근데 창자는 굉장히 얇죠. 네. 이렇게 두꺼워야 될 위벽이 중간 단계로 얇아진 걸 위축성 위염이라고 그러고 더 얇아져서 마치 장 껍질처럼 얇다. 그래서 이제 장상피 화생이라고 표현을 이제 쓰는 건데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화생이나 이제 위암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 길목 언저리에 있다. 이렇게 봐야지 되는 거죠. 근데 그 위축성 위염 같은 거는 좀 그 식이 조절이나 뭐 이런 그렇죠. 걸로 괜찮은데 장상피 화생까지 가면 다시 되돌리기가 어렵죠. 이렇게 이제 두껍던 위벽이 이렇게 이제 얇아진 거를 우리가 이제 그것도 결국은 이제 노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든 거를 이제 갑자기 갖은 방법을 통해서 젊어지려고 그래도 이게 쉽지 않은 것처럼 네. 이 얇아진 위를 다시 두껍게 역으로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굉장히 어렵죠. 그렇지만 현상 유지를 하면서 그래도 그 얇아진 위로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그 소화 상태를 할 수 있는 또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암에 안 좋은 식습관들이 있잖아요.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삼식이 이런 표현을 네. 많이 쓰기도 하는데 아침, 점심, 저녁. 네, 이 위암에는 이제 오식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게 됩니다. 오식이가 뭐냐면 첫째 급식. 굉장히 급하게 먹는 겁니다. 원래 적정 식사 시간이 20분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5분 안에 먹죠. 급식.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수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식사를 할 때 물을 그렇게 드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위산이 묽어지게 돼서 결국은 위가 움직이는 수축 확장하는 운동과 위산에 의해서 이제 소화를 시키는 건데 물 드실 때 입이 마르다고 식사하실 때 입이 마르다고 물을 자꾸 드시면
그 수식, 물을 많이 드시는 식습관으로 또 이제 위장이 망가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잘 아시는 것처럼 과식 많이 드시는 거.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야식. 원래 8시 이후로는 안 드시는 게 좋은데 이제 왜냐면 식사에 걸리는 시간이 한 2시간에 이제 최소 4시간 정도가 걸리거든요. 11시에 주무시면 8시에 이제 식사를 끝내야 되는데 10시에 치킨 시켜 드시고 12시에 뭐 피자 시켜 드시고 이러면 이제 그게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리고 이거 이제 맛있거든. 야식이 제일 맛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오식을 채우는 마지막은 네. 정말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진짜 있는 게 무식입니다. 무식. 무식? 무식 우리가 얘기하는 건 무식해서 네, 그렇다고. 그 정말 무식. 아무 생각 없이 드시는 분들이 아.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식욕이 이게 이제 식욕이 네. 말 그대로 이제 컨트롤이 이제 안 잘 안 되시는 되는. 그래서 분들.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과식은 많이 드시는 건데 무식은 정말 생각 없이 음식을 좀 가려서 드셔야 되는데 가리지 못하고 정갈하지 못한 나쁜 음식을 그냥 아무렇게나 이제 드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이런 식습관에다가 스트레스까지 합쳐지게 되면 이제 위암으로 가시는 거죠. 네. 아까 수식 얘기하셨는데 물 마시면서 밥 먹는 거. 네. 우린 국물 먹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이제 수분이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제 수분이 있는 음식이 몸에 조금 이로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물 음식을 간단히 곁들이면 되는 건데 보통 물 드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컵으로 한 5컵 이상, 그러니까 종이컵 한 잔이 200cc 정도니까 그걸 보통 5잔 이상 드시는 물 드실 때 1리터 정도를 드시거든요. 네. 그러면 그건 이제 과한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실 때 된장찌개 조금, 김치찌개 조금, 뭐 국물 조금 이렇게 드시는 것 정도까지는 괜찮고 종이컵 한두 잔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정말 종이컵을 5잔 이상, 1리터 넘게 놓고 드시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식사 때 빼고 식간에 식사 30분 전이라든지 식후 1시간 이후에 드시는 게 이제 위산을 제대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 위암 전조 증상은 어떤 게 있습니까? 보통 이제 첫째는 소화가 잘 안 되는 겁니다. 네. 첫째는 이제 소화가 잘 안 되는 소화불량으로 오다가 조금 이게 배가 아픈가 싶은 간단한 이제 속 불편감. 근데 속 불편감이 반복되다 보면 이제 복부 통증까지 연결이 되고 또 다른 느낌인데 배가 빵빵한 복부 팽만감까지 네. 이런 증상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에는 조금 식후에 잠깐 그랬다가 없어지는데 이제 식사랑 관련 없이 이런 증상들이 자꾸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변을 봤는데 변이 검게 나왔다. 흑변. 그러면 이게 이제 이게 위암으로 추정하는 게 아니라 위암의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높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위궤양이나 위축성 위염까지는 위장에서 출혈이 안 생기는데 위암이 되게 되면 조직이 붕괴되면서 위에서 이제 출혈이 생기게 되고 그 출혈된 출혈량이 소화기를 내려가면서 헤모글로빈이 다 소화가 되다 보니까 붉은색이 검은색으로 바뀌어서 노래야 될 변이 검게 착색돼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한두 번 흑변을 봤다. 네.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소화에 대한 불편한 증상에다가 검은 변까지 있다 그러면 빨리 내시경을 2년 뒤에 1년 뒤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가셔서 내시경으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위에 좋은 또 식재료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각 장기가 원하는 고유의 맛이 있거든요. 이게 정말 되게 중요한데요. 위가 좋아하는 맛은 단맛입니다. 근데 위가 좋아하는 단맛 그러면 그 입이 좋아하는 것도 다 맛이에요. 그렇죠. 땡기는 것도 단맛인데. 그 단맛의 기준이 달라 그러면 한자로 이제 감미인데 이게 지금은 이제 설탕이 되어버렸거든요. 과당.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식이요법에서 단맛의 기준은 쌀입니다. 쌀. 쌀의 단맛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감미, 달감자를 쓰는 건데 설탕이 들어오면서 그 기준이 강화된 거죠. 네. 근데 그거는 감미 기준에 굉장히 중독성이 진한 맛이고, 그러니까 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위장이 안 좋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좋은 쌀밥을 많이 씹어서 천천히 먹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또 쌀 종류로 위장을 좋아지게 하는데 좁쌀입니다. 좁쌀. 우리가 좁쌀을 예전에 앵무새, 십자매 이렇게 할 때 이제 좁쌀을 이제 새 모유로 주는데요. 그 좁쌀로 밥을 해서 왜냐하면 알갱이가 쌀보다 적고 그래서
적기 때문에 조금 덜 씹어도 소화에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위장의 부담을 적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좁쌀.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왜 정부미 그러면 3년 묵은 쌀. 네. 그래서 맛이 없다고 안 드시잖아요. 묵은 쌀이 위장엔 또 유리합니다. 희한하네. 네. 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위장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 스트레스에 대응하려고 생겼던 염증을 제거하기도 힘든데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이 들어오면 그 음식까지 소화시키려면 위장이 정신적 스트레스,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한 육체적인 스트레스 두 가지에 노출이 돼버리게 되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위암에 걸리는 건데 들어올 수 있는 음식을 위가 좋아하는 일종의 단 음식과 또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게 되면 그만큼 위장에 우리가 부담을 적게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 쌀밥도 중요하지만 한 번씩 좁쌀밥 드시는 거 그리고 정부미 에이 맛없어 희니적거리고 다 녹아버리네 하시지 마시고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제 정부미 2년 전 거, 3년 전 거 그렇구나. 싸기도 싸거든요. 반값이니까 그렇게 드시는 게 또 위암을 예방하고 소화를 좋아지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채소가 중요한데 양배추. 양배추가 또 굉장히 중요하고 뭔가 막힌 느낌이 있을 때는 뿌리 식품 중에서는 무. 그리고 장 자체를 위만 생각하지 말고 장도 생각을 할 때는 또 배추. 이런 시리즈들. 그래서 뭐 된장 배추국, 묵국, 쌀밥, 좁쌀밥, 뭐 그리고 묵은 쌀 이런 것들로 기본 식단을 꼭꼭 챙겨 드시면 또 위암을 또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양배추즙 같은 거 이렇게 아예 그냥 주문해서 먹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소화 안 될 때 캐비진 있잖아요. 요즘들 많이 먹는데 네. 그게 뭐 저 양배추 가지고 이렇게 만든 생략전분이라고. 만들어서 그거 먹고 이런. 일본에서 또 그렇게 해서 건강기능식품처럼 해서 또 맞아요. 나오기도 하고 맞아요. 했었죠. 예. 그러면 위에 안 좋은 음식은 어떤 게 있습니까? 피해야 되는 거. 결국은 이제 이제 위암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음식 중에서 일본 연구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젓갈류입니다. 맛있는데 짭짤하니. 짜서 그래. 그래서 짜고 또 맵고 그리고 이제 발효 과정에서 약간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질겨지는 측면이 있어서 왜냐면 이제 조개라든지 이렇게 젓갈류를 씹어 먹어서 먹어보려고 그러면 사실은 되게 질기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질긴 식감으로 먹는데 그런 것들이 위에 부담을 주는 측면. 그리고 짠 소금이 위벽을 붕괴시키는 거. 또 매운 고춧가루가 위벽에 자극적인 거. 그래서 위장이 안 좋으면 피해야 될 음식은 가장 강한 건 결국 이제 젓갈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젓갈류가 포함하는 모든 특징을 갖고 있는 질긴 음식, 짠 음식, 이제 매운 음식.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는 한 번씩 드셔야 되지만 네. 이제 양을 줄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 소화불량 저도 자주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아플 때는 여기를 이렇게 지압하는 여기 누르죠. 경우가 그렇죠. 있는데 선생님 알고 계신 또 간단한 지압법이 있는지 그렇죠.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 이미 제가 해야 될 얘기를 다 하신 거예요. 아 이게 단가요? 여기 맞아? 가장 좋은 게 이제 합곡. 네. 합곡은 이제 누르는 그런데 이제 방법이 네. 누르는 방법이 이쪽을 따라가는 것과 이쪽을 따라가는 것의 여기 끄트머리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살짝 눌러서는 안 되고 뻐근할 정도로 누르셔야 돼요. 조금 네. 안쪽이구나. 네, 우리가 안쪽으로인데 네, 조금 더 안쪽이야. 깊숙이 들어가서 이게 만나는 뼈 마디를 여기 뼈가 만나잖아요. 네네네. 뼈 마디를 누르셔야 돼요. 여기 네, 뼈 안쪽으로. 마디를. 네, 이렇게 저희는 누르면 맨날 여기 눌렀는데. 뼈 마디를 누르면 뻐근합니다, 되게. 근데 이 뻐근한 네, 느낌을 가지고 한 5초, 10초 정도를 눌러줘야 소화가 잘 되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걸 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하는 것은 고기 약간 0.5cm 앞쪽으로. 안 아픈 쪽을 이렇게 누르면 별로 아프지도 않거든요. 좀 아프네. 그러면 이제 효과가 이제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귓볼을 눌러주는 것도, 귓볼을 잡아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프랑스 이론인데요. 네. 그 이제 전식학설이라 그래서 신체 일부가 이제 내 몸을 또 반영한다 그래서 귓볼 주변 자체에 위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눌러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손가락이 아프시고 누르는 게 아프고 불편하시면 그냥 귓볼 자체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말랑말랑 눌러주시는 것도 또 의외로 쉽게 반응하셔가지고 소화하고 귓볼 눌러주면 소화가 잘 되네? 또 그러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왠지 시원한데? 네, 귓볼을 눌러주면 이게 이제 귓볼 안쪽 요 부위를 지금 제가 잡는 요 귓볼의 여기 안쪽 부분, 여기 바깥쪽 말고 안쪽 부분을 잡게 되면 조금 뻐근합니다. 약간 뻐근한데 이 부위 주변을
이렇게 또 눌러주시면 또 소화가 잘 되시는 예. 분들이 계시거든요. 눈이 번쩍 떠지는 듯한 느낌인데요. 또 있죠. 이렇게 누르니까 시원해. 여기 누르니까 좀 아프기도 하고. 여기는 뻐근하고 여기는 시원하고 이러면 이제 각성 효과도 있고 실제로 이게 스트레스가 있을 때 소화가 또 잘 안 되니까 이렇게 누르면서 시원한 효과로 스트레스가 풀리니까 또 소화가 잘 되기도 또 하는 거죠. 저한테 또 아니 너는 위도 안 좋다면서 웬 커피를 그렇게 마셔 이러는데 커피가 확실히 위에 안 좋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커피가 이제 쓴맛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좋다 나쁘다 개념보다는 뭔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는 두 가지 맛이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 쓴맛이거든요. 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봄이라 그래서 쓴맛이 위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기 때문에 이 다양한 폴리페놀이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매운맛도 일시적으로 이제 풀어주는 측면도 있는데, 이 커피가 이제 본인 몸 상태보다 이제 과해졌을 때 결국 이제 카페인이 심장을 수축시키고 혈관을 수축시키고 몸을 건조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잔 정도까지는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위를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분이 있을 수가 있고, 두 잔까지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이를테면 석 잔이 넘어가 버리게 되면 오히려 이제 혈관벽을 파괴하고 위를 건조하게 만들고 입을 건조하게 만드니까 또 이제 반대편으로 작동할 수도 이제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위에 좋은 음식, 나쁜 음식, 그리고 소화가 잘 되는 지압법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한국인이 잘 걸리는 또 다른 암, 다음 시간에 간암? 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네. 예. 자, 다음 시간에 간으로 넘어갑니다. 네. 우리나라 분들이 사실 가장 걱정하는 암 중에 하나는 네. 간암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통적으로 예전에 어르신들이 약주를 많이 하시고 간경화가 왔다, 간염이 왔다, 또 간암으로 돌아가셨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서 주변에 위암 환자분들은 많지만 위암은 또 비교적 치료가 쉽고 또 간암이 상대적으로 이제 생존율이 또 낮다 보니까 간암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간암의 어떤 전조 증상은 뭐가 있고 또 이제 음식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지를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음식부터 알아보죠. 먼저 피해야 될 건 뭐가 있습니까? 간에 안 좋은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 의외로 발효식품 아, 그래요? 그래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좋다고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맞아. 그죠? 그래서 근데 잘 만들어진 발효식품은 당연히 이제 위장에도 좋고 간에도 좋은데요. 아플라톡신이라고 하는 이 곰팡이 독소가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데요. 이 아플라톡신이라고 하는 독소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견과류입니다. 그래서 그 콩이라든지 어머. 옥수수라든지, 그리고 이 곰팡이 독소는 열을 가해도 잘 죽질 않고 냉동을 해도 죽질 않는데, 이 아플라톡신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게 되면 간암의 지름길이 되는데요. 그렇구나. 몇십 년 전에 되게 이제 그 1970년대인가 되게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갑자기 10대 아이들이 대규모로 간암으로 죽어나가는 거예요. 어이구. 필리핀 보건국에서 아니 10대들이 술을 먹는 것도 아니고 음주 가무를 즐기는 것도 아닌데 얘들이 왜 간암으로 왜 죽어나갈까라고 이제 조사를 했는데, 필리핀 보건국에서 답을 못 찾아서 미국 보건국까지 가서 실태 조사를 했더니 부잣집 애들이 간암으로 죽고 가난한 집 애들은 간암으로 죽지 않는 겁니다. 부잣집 애들이고 가난한 집 애들이고 일종의 문방구를 가서 불량 땅콩 과자를 먹는 거예요. 그 불량 좋은 필리핀이 땅콩 생산국 당시에는 세계 1위이기 때문에 땅콩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좋은 건 해외로 수출하고 싸구려 땅콩 나쁜 걸 문방구에서 이제 불량식품으로 유통시켰던 건데, 그걸 똑같이 애들이 맛있으니까 한참 먹을 때라 땅콩 과자를 먹었는데 똑같이 먹었는데 가난한 애들은 안 걸리고 부잣집 애들이 걸린 이유가 그 아플라톡신에 노출이 된 땅콩에다가 단백질이 과량 결합하게 되면 간암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잣집 애들은 그러고 집에 가서 맛있는 고기를 먹었던 거고, 가난한 애들은 그러고 이제 채소만 먹었던 거죠. 그래서 10대 필리핀의 남자애들이 아플라톡신에 노출된 땅콩과 육류 단백질 결합해서 간암에 되게 걸렸거든요. 그게 간암을 발견하게 된 획기적인 세계적인 연구의 어떤 그런 과정들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나이가 들면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견과류를 많이 먹어라, 땅콩 많이 먹어라, 아몬드, 잣, 호두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요게 유통기간이 길거나 또는
뭐 오래 보관하거나 약간 잘못 두게 되면 산패되거나 그 이제 그런 쩐내가 것들, 난다고 그러죠. 쩐내가 맞아요. 난다 그러면 아플라톡신 때문에 바로바로 버리셔야 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가 그 식약처에서 전국의 재래식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을 이제 조사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그 식당 대부분의 된장, 간장, 고추장에서 아플라톡신이 검출된 적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깥 음식도 조금 조심하고 집에서 만든 음식 그리고 유통기한이 짧은 것 그렇게 챙겨 드시라고 하는 얘기들이 그렇게 자꾸 나오는 거죠. 근데 발효식품이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네. 그러면 대체 어떤 걸 챙겨 먹어야 되는 건가요, 우리 뭐 진짜? 식단 보면 김치부터 뭐 전부 뭐 그리고 된장부터 다. 주말에 한 사발 먹는 막걸리까지 전부 다 발효식품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네. 이라고 이제 표현을 쓰는 이유가 이렇게 발효식품을 이제 구입을 할 때도 이제 어느 회사가 이제 만드는 건지 또 유통기한이 얼마, 그 유통기한이 식품 같은 경우 뭐 1년, 2년 지정이 되어 있더라도 조금 짧은 것.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것, 이제 사먹는다 그러면 저는 생협을 뭐 우리나라에 다양한 생협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생협식품이 유통기간도 조금 짧고 비교적 소비자 모니터링에 의해서 안전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생협의 발효식품을 이용을 해보시는 게 좋고 어쨌든 가급적 암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이제 외식의 비중은 어쨌든 줄이고 일종의 내식, 가정식의 비율을 높이는 이게 사전에 설명드리면 잘 안 먹혀요. 그런데 암 진단을 받고 오신 분들을 한의원에 상담하게 되면 외식을 100% 끊으세요. 맞아. 그래서 제가 진작에 하시지 그러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와닿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꼭 와닿으시길 바라고 내식을 이를테면 올리고 외식을 줄이는 습관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술도 그렇고 그렇죠. 술도 이제 작동을 이제 하게 되는 건데 술은 간암뿐만이 아니라 췌장암도 일으킵니다. 췌장암도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술이 또 한 가지가 치매도 일으킵니다. 맞아요. 그래서 알코올성 치매라 그래서 술을 자꾸 드시게 되면 다음날 입이 마르잖아요. 그만큼 뇌도 수분이 부족해져서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또 그 탈수로 인해서 치매가 오는 것이고 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음주도 뭐 와인 한두 잔 뭐 소주 한두 잔 정도도 괜찮을 수 있는데 매일은 드시지 마시고 네. 뭐 격일이라든지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 간단하게 하셔야지 좋다고 뭐 소주 하루에 반 병 뭐 와인 또 즐긴다고 어떤 분들은 제 친구는 하루에 와인을 한 석 달간 한 병씩 먹은 친구 결국 간 수치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비싼 와인 먹고 간 망가졌다고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녹즙 같은 증류도 많이 마시면 간에 무리가 간다고 하던데 맞나요? 그렇죠. 네. 생채소들이 몸에 들어오게 되면 생채소, 뿌리, 잎, 줄기는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화학물질인 피토케미칼을 갖고 있거든요. 네네. 이 피토케미칼이 몸에 좋은 성분이기도 한데 동시에 간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망가지지 않을까 그러고 방어막을 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방어막을 치다가 간이 피로해져서 간세포 일부가 파괴되게 되면 간 수치라고 하는 GOD, GPT 수치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건데 그게 일시적으로 물론 천연 음식을 통해서 간 수치가 올라간 건 또 떼게 되면 바로 또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녹즙을 좋다고 하루 3번을 뭐 예를 들어 한 달 정도 드시잖아요. 그럼 그 간 수치가 병원에 입원하지 않으면 안 떨어질 정도로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보통 간 수치가 40 정도가 정상인데 본인이 간이 약한 경우에 녹즙을 한 번 드셨을 때 60 정도까지 올라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뭐 100에 90분은 괜찮습니다. 근데 100에 한두 번 정도는 녹즙 한 잔에도 40 수치가 60 정도 올라가는데 본인의 수치를 재면서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좋은 줄 알고 석 달, 넉 달 드시다가 피곤해서 쓰러지고 응급실 가보면 간 수치가 1000까지 올라가 있고 500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조심해야 될 경우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녹즙을 드셨는데 뭔가 피로감이 가중된다. 녹즙을 먹었는데 뭐 상쾌하고 기분이 좋고 개운한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뭔가 피곤하고 오히려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부인이 남편을 줬는데 남편이 그런 생채즙이 안 맞는 분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소화가 안 되고 피곤함을 느껴서 난 싫어 그러면 부인이
이것 봐라, 내가 시키는 대로 채소가 좋다니까 당신은 평생 고기 위주로 먹었으니까 채소 좀 먹으로 녹즙을 3끼를 이제 삼식이 남편한테 계속 주는 거죠. 네. 그럼 남편이 울며 겨자 먹기로 석 달을 드시다가 이제 간 수치가 올라가. 그런 경우를 가끔씩 보게 되니까요. 일부러 보내려고 그렇게 그랬을 확률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자세한 건 이제 박지훈 변호사랑 다음에 한번 의논하겠습니다. 근데 간이 안 좋아서 나타나는 증상이 저는 이제 얼굴 검해지고 이런 건줄 색깔이 알았는데 그거는 다르다고. 어느 정도 더 많이 나빠진다는 진행이 거. 어. 초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화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소화가 안 되고 피로감이 있으면서 간암 전조 증상이나 간 수치의 전조 증상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특징적으로 옆구리가 아픕니다. 옆구리요? 옆구리가 땡기지. 나는 골프를 쳐서 그랬나? 전에는 안 그랬는데 옆구리가 아프지. 쿠시압을 해서 그랬나?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운동을 했는데 어깨가 주로 아프다 그러면 그건 폐 쪽이고요. 운동을 했는데 옆구리가 안 좋다 그러면 간 수치가 높아지거나 간암으로 가거나 이제 간경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징후가 뭐냐면 그게 이제 옆구리 아픈 거랑 이제 소화인데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면서 그냥 소화에 멈추게 되면 위장 쪽이고요. 소화가 안 되면서 옆구리가 안 좋다 그러면 간인데 세 번째 징후가 간이 나빠지시는 분들은 간과 쓸개가 같이 묶여 있으니까 똑같이 징후가 되게 중요한데요. 화를 잘 냅니다. 화를 잘 내요. 짜증이 자꾸 나게 돼요. 제가 전에 경험한 게 뭐 이제 방송을 제가 이제 2년 그 건강 프로를 이제 고정으로 이제 할 때 한 네. 스태프분이 그분과 제가 그 전에도 이제 다른 방송을 했었는데 되게 호인이셨는데 그 방송을 고정으로 하는데 자꾸 녹화가 길어진다고 스태프분이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그냥 그 스태프 중에서 오야봉은 쓰면 안 되죠. 스텝 중에서 이제 칩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자꾸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결국 그분이 이제 담도 말기암 진단 받고 딱 그만두시고 일을 그만두시고 1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특징이 소화 안 되고 만성 피로인데 하면서 자꾸 옆구리가 아프다. 그러면서 이제 짜증을 자꾸 이렇게 내시고 이제 그런 시그널들이 모여 있으면 아 내가 간암에 쉽게 노출될 수 있겠구나. 간 수치가 나빠질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대비를 왜냐하면 간 같은 경우에는 간 수치인 GOD-GPT 수치가 괜찮으면서 그렇게 확 넘어가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그 주관적인 어떤 증상들을 꼭 기억을 하셔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로 찾지 못하면서 바로 간암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간의 상태를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자가진단법이 있다고 하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간 상태를 이제 알아볼 때 가장 이제 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여기 이제 손바닥이 있으면 요 손바닥에 요 이제 가운데 혈자리입니다. 여기가 이제 간과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혈자리거든요. 네. 이제 대릉혈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를 눌렀을 때 기본적으로 약간 뻐근한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눌렀더니 좀 많이 뻐근하다. 뭐 많이 뻐근하다. 네, 그런 약간 눌렀을 때 뻐근함은 있지만 많이 눌렀을 때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간에 직간접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가장 정확한 건 이제 옆구리 쪽으로 해서 옆구리 왼쪽 옆구리에 보게 되면 이제 늑골, 옆구리를 본인이 이제 아래쪽 만져보게 되면 이제 이 늑골이 있잖아요. 네. 이 늑골을 이렇게 예를 들어 이 늑골을 이렇게 한번 직접 만져보는데 만졌을 때 별 느낌이 없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눌렀을 때 이렇게 하고 처음 눌러본 거니까 눌렀을 때 생각보다 조금 이렇게 그러면 그게 이제 한자로는 흉협고만이라고 그래가지고 옆구리가 너무 아프고 그 고통이 있다 뭐 이런 뜻인 건데 네. 그러면 이제 간 손상 가능성을 이제 그래서 여기 대릉혈을 눌렀을 때도 아프고 옆구리 눌렀는데 생각보다 아프면 이제 간 수치라든지 초음파로 미처 잡아내지 못한 내가 남들보다 간이 안 좋구나 시그널이니까 술도 줄이시고 음식도 간결하게 드시고 자꾸 이제 화가 나면 마음도 이제 조금 느긋하게 하시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간이 안 좋을 때는 또 그 단백질, 고기나 이런 거 많이 먹으라고 그러는데 간에 좋은 게 맞습니까? 뭐 간에 이제 그 간이 안 좋게 되면 단백질 합성에 대한 문제가 조금 생기기 때문에 약간 저단백 상태로 몸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이제 고단백 식이를 이제 할 때가 있는 건데요. 그건 이미 이제 중증으로 이제 가고 있는 이제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 전 단계에서 뭐 이제 간이 조금 내가 안 좋은 것 같다. 아까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시그널이 나한테 온다 그러면 저는 꼭 추천해드릴 음식 중에 하나는 아욱입니다. 아욱이 정말 좋습니다. 그 우리 해장국으로 아욱국 좋아요.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아욱을 좋은 된장 아무것도 넣지 말고 네. 그냥 아욱이랑 된장만 이렇게 해가지고 아욱국을 주기적으로 하루에 한두 번 드시는 거 정말 좋고요. 그리고 이제 간 같은 경우에는 또 좋은 게 귤 껍질. 그래요? 네. 진피? 그래서, 예, 진피. 귤 껍질이 정말 좋기 때문에 이제 근데 이제 귤 껍질 일반 귤 껍질 쓰면 안 되고 농약을 치기 네, 때문에 맞아. 유기농 귤이라든지 만약에 뭐 일반 귤 껍질이라고 하더라도 안에 이렇게 귤을 빼먹기 전체 상태에서 귤 껍질을 쓰시려면 바깥에 있는 상태에서 그 통째로 있는 생귤 상태에서 흐르는 물에 2번, 담근 물에 2번 정도 잘 씻고 그다음에 알맹이는 빼먹고 껍질을 한 2, 3일 잘 말렸다가 그렇게 차처럼 드시거나 네. 이미 귤피차라 그래서 나와 있는 제품을 네. 이용하셔서 커피 대신에 어. 귤피차를 평상시에 드시게 되면 이 옆구리 당기던 게 없어집니다. 정말 골프 치다가 공 치다가 옆구리 아프신 분들이 귤피차만 드셔도 안 아픈 경우들이 아, 생기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귤피차 오. 정말 좋습니다. 네. 저 궁금한 북어도 원래 간에 좋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북어도 이게 이제 해장국으로 먹는 게 간이 좋은 거구만. 그렇죠. 해독, 뭐 해장 그런 목적으로 이제 먹는. 그래서 네. 그런 북어국도 이제 네. 좋다고 그러고 이제 황태국도 그러니까요. 좋다고 하는 네. 이유가 간이 뭔가 해독을 해야 될 역할을 옆에서 음식이 들어와서 같이 도와주게 되는 거니까 속도를 높여주게 되고 어떤 간이 해야 될 일을 덜어주게 되는 거니까 더 도움이 되는 거죠. 간에 좋은 운동법은 뭐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간에 좋은 운동법은 간이 아까 옆구리가 안 좋은 게 간이 안 좋은 시그널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간을 좋아지게 하는 운동법은 기본적으로 옆구리를 움직여주는 운동입니다. 옆구리를 움직여주는,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제 몸을 이렇게 좌우로 자꾸 이제 틀어주거나, 몸을 좌우로 자꾸 틀어주거나, 옆으로 이렇게 해서 좌우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좌우 운동. 우리가 스쿼트 같은 경우는 상하 운동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상하 운동은 이제 허리랑 허벅지 운동을 길러주는 건데 좌우 운동을 하셔가지고 옆구리. 그리고 이제 본인이 뭔가 불편할 때 1차적 치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손바닥을 이렇게 비벼서 아픈 데를 만지면 체온이 높아지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되고 자가 치유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바닥을 문지른 다음에 본인이 옆구리가 불편하시면 이렇게 옆구리 문질러 주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돼요. 아, 저희 배 아플 해서 때 엄마 손은 약손하는 거랑 엄마 똑같은 손의 거네요. 약손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소화가 잘 안 될 때도 우리가 이제 엄마 손이 약손이다 그래서 이제 소화가 안 될 때 배를 문질러 줬었잖아요. 네. 네네네. 그게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소화가 안 되면 위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위장을 바깥쪽에서 지지하고 있는 복직근 주변에 이제 복사근도 뻣뻣해지면서 소화가 안 되는 건데 맞아.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게 복직근 복사근을 풀어주니까 위장의 소화를 도와주는 것처럼 옆구리에 있는 늑골 쪽에 있는 근육들을 마사지해 주시는 것도 또 이제 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종의 지압법 또 운동법이 되겠습니다. 네. 네. 지난 시간엔 위에 대해서 알아봤고, 간도 지금 이 시간에 알아봤습니다. 우리 실생활에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음식, 그리고 실내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 이런 것들로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네. 꾸준히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집안에 오래된 견과류, 찐내 나는 거, 쩐내 나는 거, 이거 아깝다고 막 드시지 버려야겠어요, 말고 당장. 좀 과감하게 버리시고, 네. 발효 음식 우리 좋아하는데 발효가 잘못된 거, 이것도 과감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발효는 제대로 된 발효 음식이 우리 몸에 좋다는 거죠. 자, 간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네, 예전에 흡연이 폐경관을 해치는 지름길이라고 들었었는데 요즘에 주부들이 의외로 폐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렇죠. 또 가스레인지 때문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그렇죠. 이게 담배를 안 피는 비흡연자 분들도 이제 폐암 발병률이 되게 이제 높단 말이죠. 네. 여성들도 폐암이 이제 5대암 중에 들어가는데 이제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결국은 이제 가스레인지에서 이렇게 조리를 하게 되는 주로 이제 굽거나 튀기는 음식을 네. 통해서 네. 발생되는 이제 미세먼지죠. 그래서 몇 년 전에 2015년도 이럴 때는 폐암의 원인이 고등어라고 또 글쎄 정부에서 말이에요. 고등어를 먹지 말라고 네. 그래서 대대적으로 또 이제 언론으로부터
또 질타당하는 네. 뭐 폐암을 일으킨다고 고등어를 먹지 말라는 논리는 이게 무슨 정부의 논리냐 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왔던 적도 있는데요. 네. 그 고등어라든지 돼지고기를 구울 때 나오는 미세먼지 농도가 봄철 바깥쪽 미세먼지 농도의 많게는 50배 이상일 수가 있고 그래서 꼭 후드를 틀고 환기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주부들이 이제 바쁘다 보니까 후드를 언제 틀고 언제 환기를 시키고 그리고 조리가 끝나면 집 전체를 15분 이상 환기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네. 본인이 거기서 일종의 후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로 그 미세먼지가 바깥쪽 심할 때 50배 넘는 걸 와. 요리를 하면서 10년, 20년 흡입하다 보니까 담배 핀 것보다 훨씬 더 네. 강하게 어. 이게 몸에 이제 손상을 받게 되면서 결국 이제 폐암에 걸리는 거죠. 갱년기에 특히 또 조심하라고 그러는 건 그동안 꽤 쌓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쌓여서 그런 시기도 되죠. 결혼하시고 보통 우리나라가 네. 갱년기 시기가 만 49세니까 최소 결혼한 지가 10년, 많게는 20년 정도가 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조리 시간이 길어서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이제 앞 시간에 위에 어떤 증상은 이제 속이 더부룩하다. 간의 불편함은 옆구리로 온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네. 폐의 증상은 추웠다, 더웠다로 옵니다. 어. 폐가 약해지는 시그널이 조금 쉽게 몸이 어렸을 때부터 또는 뭐 갱년기 때 그렇고 몸이 추웠다 더웠다 하시는 분들이 폐가 약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러지도 빨려고 하는 건데 그런 추웠다 더웠다 하는 증상이 없었던 분들도 갱년기 때는 추웠다 더웠다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갱년기 때 다른 장기에 비해서 폐가 상대적으로 더 약해지는 측면과 조리가 시작된 지가 뭐 직접적으로 본인이 주부로서 주도적으로 조리하신 지가 10년, 20년 된 것. 이 두 가지 효과가 맞물리면서 40, 60대 여성들의 폐암 발병률이 우리나라가 이제 높게 되는 거죠. 갱년기 증상 말고 추웠다 더웠다 말고 또 다른 쪽으로 저희가 폐가 안 좋았다라고 몸이 이렇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을까요? 폐가 안 좋을 때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증상은 결국은 이제 기침이죠. 그러니까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뭐 장기침, 그리고 이제 어깨가 아픈. 어깨가요? 그러니까 폐암 환자분들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전부터 어깨가 아팠다. 그래요? 네. 간암 환자분들의 특징은 제가 반복적으로 설명드리지만 옆구리가 옆구리. 아팠다.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여기에 명치가 안 좋았다, 속이 안 좋았다. 그러니까 폐가 안 좋은 시그널이 되게 승모근이 안 좋다, 회전근개가 안 좋다. 똑같이 운동을 했는데 회전근개가 안 좋아요, 승모근이 안 좋아요. 그러면 폐 쪽으로 병이 올 확률이 있는 거고 똑같이 운동을 했는데 옆구리가 안 좋아요. 그러면 간 쪽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고 나는 운동만 하면 체예요. 그러면 이제 위에 문제가 그렇구나.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알 수 있는 시그널을 이제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폐가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남들보다 좀 추위를 잘 타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니까 또 갑자기 후끈 덥다. 그리고 어깨의 목적선이 조금 잘 안 좋다. 그러면 내가 폐가 약하구나. 그러면 폐암에 약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손톱에도 이렇게 사인이 온다고 그렇죠. 그러죠? 관련된 연구들이 조금 있는데요. 네. 뭐 언론에서 이제 많이 나간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제 검지를 요렇게 이제 모았을 때 검지를 이렇게 모았을 때 가운데 여기 이제 빈 공간이 생겨야 돼요. 검지를 모았을 때 가운데가 얇지만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보여야 되거든요. 저 생겨요. 얇은 다이아몬드, 그죠? 근데 그게 이제 그게 이제 보이질 않고 예를 들어 이게 이제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검지가 서로 맞닿으면서 가운데 공간이 생겨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검지가 커져가지고 맞닿지 않고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거죠. 맞닿지 않는다고? 맞닿지 않고 벌어지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곰봉지라 그래서 왜냐면 끝이 두꺼워지니까 끝이 맞닿지 않고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곰봉지가 있는 분들이 그런 곰봉지가 없는 분들에 비해서 폐암 발병률이 높더라라는 연구가 있어서 이제 폐암을 나타낼 수 있는 시그널로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요. 그 곰봉지 때문에 왜 그런지에 대한 그 원인은 불분명하지만 결론적으로 좀 그렇더라. 위는 단맛을 단맛을 좋아한다 땡기고. 이랬잖아요. 네. 근데 그런 설탕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밥에서의 단맛 네. 또 뭐 양배추의 단맛 뭐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폐는 무슨 맛을 좋아합니까? 폐는 기본적으로는 신맛이 있어요. 신맛을 좋아해요. 신맛을 근데 또 이 좋아한다고. 신맛 그러면 시큼한 맛 그러면 액시드 이러니까
대부분 다 아세트산, 그러니까 식초를 떠올리거든요. 근데 신맛의 기준이 이 식이요법 전통적으로는 오미자의 신맛. 오미자 좋다고 들었어요. 시큼하면서도 네. 맛있죠. 맞아요. 오미자의 신맛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산미, 한자로 산미라고 하는 시큼함의 기준이고요. 이제 식초는 아닌데 그 신미, 시큼한 맛이 폐의 기운을 이제 수렴하는 맛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폐 기능을 내가 조금 높여야 된다. 폐가 안 좋은 시그널 중에 하나는 나이가 들수록 입이 마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목소리 때문에 가끔 막 물어보는데 오미자차가 그렇게 좋다 그래서 많이 마셨거든요. 그렇죠. 저도 저는 집안의 병력이 폐암이에요. 친할아버지도 폐암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폐암으로 돌아가셨고 제가 가장 공포스러워하는 암이 이제 폐암이시구나. 폐암인데 묘하게 저도 50이 넘어가니까 그 전에 침이 많이 나왔는데 입이 자주 마르더라고요. 입이 자주 마르는 게 또 폐가 약해지는 징후기도 하거든요. 그렇구나. 뭐 추웠다 더웠다 하는 거랑 추웠다 더웠다는 없지만 입이 마르고 입이 마를 때 권장할 수 있는 게 폐 본연의 기운을 높여줄 수 있는 이 오미자. 오미자를 잘 요렇게 해서 제품을 자꾸 사서 드시려고 하지 말고 오미자를 사서 부지런히 떨어야 좋아지니까 오미자를 커피는 입을 마르게 하고 네. 그래서 폐가 안 좋다 싶은 분들은 오미자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오미자 말고도 일상에서 섭취하면 좋은 폐에 좋은 음식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인삼, 홍삼 좋다고 그러잖아요. 네. 이제 한의학적에서 어떤 기미론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폐를 가장 좋아지게 하는 일종의 음식이자 약재는 인삼입니다. 인삼. 예, 인삼. 홍삼도 포함이죠. 인삼, 홍삼이 똑같이 폐의 기운을 그래서 내가 속이라 그래서 뭔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호흡이 조금 딸리고 기운이 딸리는 분들이 뭐 요즘 현대적인 표현으로 폐활량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인삼, 홍삼. 자꾸 이제 홍삼 드시려고 하면 홍삼도 가격이 비쌉니다. 그 인삼을 오래 끓여 드시면 홍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삼을 사다가 잘 씻어서 오래 끓여가지고 이제 차처럼 드시는 것. 그게 좋고 또 우리가 이제 약용식물처럼 재배를 많이 하는 것 중에서 맹문동이 있거든요. 맹문동. 네. 맹문동도 입을 건조하게 하는데 또 좋기 때문에 여름에 보통 제품으로 권장하거나 한의사들이 여름만 되면 먹으라고 하는 차가 생맥산이라고 하는 차가 있거든요. 방송에서도 아마 수천 번 나왔을 겁니다. 그 생맥산이 인삼이랑 오미자랑 맹문동이랑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입의 어떤 건조함을 없애주고 폐의 건조함을 없어주고 입과 폐를 촉촉하게 해주는 거니까 그 생맥산 중에서 인삼, 뭐 오미자, 뭐 맹문동 따로 드셔도 좋고 같이 합쳐서 드셔도 좋고 이게 폐에 제일 좋은 어떤 약용차가 되겠습니다. 마늘도 또 좋다고. 마늘도 좋죠. 네. 폐가 안 좋을 때 우리가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추웠다 더웠다 약간 한기가 들잖아요. 한기가 들 때는 오미자를 드시는 게 아닙니다. 한기가 들 때는 살짝 매운맛이 들어가서 발산을 해야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또 매운맛 그러면 또 캡사이신 기준이 고추가 되어버렸는데 전통적으로 매운맛의 기준은 박하 정도가 매운맛입니다. 매울 신자가 신라면 그 매우 할 때 신자의 기준이 박하 정도 약간 쌉싸름하면서도 상큼한 게 이제 매운 기준인데 그 매운 것 중에 가장 강렬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마늘이거든요. 그래서 마늘을 적정량 드시면서 그 매운맛으로 한기를 밖으로 몰아낼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이 마늘이 알리신 때문에 입에 조금 쉽지 않으니까 구워 먹어도 되죠. 살짝 구워 드셔도 도움이 되고요. 근데 이제 굽게 되면 그 연기 때문에 또 미세먼지 발생 우려에는 또 걱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대개 우리가 식이요법을 할 때는 굽거나 튀기지 말고 이제 쪄서 먹으라고 많이 하니까 쪄서 마늘을 산발해 놓고 한 20-30개 정도를 쪄서 어느 정도 이제 말린 다음에 꿀에다가 재워서 맛있겠다. 그래서 꿀에다가 맛있겠네. 재워서 네. 하루에 1개, 2개, 10개씩 이렇게 꺼내 드시면 어느 정도 이제 보관성도 길어지게 되고 조금 또 적당하게 또 단맛도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마늘의 어떤 그
알리신의 어떤 그 매운 성분들을 약간 줄여주면서 이제 오래 먹을 수 있는 좋은 맛이니까 그것도 꿀마늘 또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꿀마늘 먹을 때 혹시 이렇게 주의해야 될 점이나 뭐 이런 건 없나요? 개수 조절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제가 예전에도 방송에서 꿀마늘 드시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그 환자분이 방송 보고 오셨다 그러면서 당뇨가 오셨다는 거고. 제가 한 십몇 년을 방송에서 식이요법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원망 듣는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꿀마늘 방송 이후에 원망이 원장님 때문에 당뇨 전 단계. 너무 많이 드신 거 아니에요? 왜 그러니까 30개씩 드신 거죠. 너무 꿀마늘을 30개씩. 그리고 커피 끊으라고 원장님 커피 끊으라 그래서 꿀마늘을 이렇게 뜨거운 물에 부어서 꿀마늘 차로 드시고 과하게 드죠. 네, 과하게. 그래서 과하게 드시지 마시고 당뇨 전 단계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이 방법을 쓰시면 안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아까 설명드렸듯이 생맥산 같은 거 뭐 이용을 하시면서 약간 매운맛 중에 하나는 파기 때문에 파차, 왜 팥뿌리차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고 이제 꿀을 이용하시는 건 당뇨가 없고 당뇨 전 단계가 아닌 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폐 건강을 위해서는 뭐 유산소? 기본적으로 뭐 유산소 운동은 당연히 이제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 손바닥을 이용을 해서 이제 폐가 안 좋을 경우에는 본인의 어깨 목선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손바닥을 이렇게 따뜻하게 해서 이제 반대편 어깨를 이렇게 마사지 승모근을 마사지 해주거나 이렇게 이제 문질러 주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반대편 어깨 라인을 이렇게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명치,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옆구리, 폐가 안 좋으신 분들은 본인의 이제 어깨를 토닥토닥 해주시게 되면 이제 각각 장기에 해당될 수 있는 여러 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호흡법 같은 것도 얘기하는데 그 복식호흡. 복식호흡이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아기들 보게 되면 아기 때 보게 되면 다 복식호흡을 합니다. 맞아요. 100% 배가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하지 흉식호흡하는 아기들은 없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흉식호흡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라서 평상시에 이렇게 본인이 이제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자리에 앉으셔서 호흡을 할 때 복식호흡을 하려면 이제 코로 호흡을 하기 위해서 코로 숨을 들여 마시고 입으로 내뱉는 것으로 연습을 자꾸 하시고요. 가장 좋은 건 결국 코로 들여 마시고 코로 내뱉는 거로 마무리를 이제 하시는 건데 안 되는 분들은 코로 들여 마시고 입으로 내뱉는 걸로 해서 이렇게 자리에 편하게 이제 앉으셔서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할 때는 이제 가부좌를 틀고 합니다. 이게 카메라가 위치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결가부좌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고 하거든요. 결가부좌를 딱 해서 자세를 딱 잡고 손을 이렇게 조금 낮추고 이렇게 해서 턱을 약간 내려서 이렇게 내려서 이제 하시면 좋은데요. 본인 자세에 맞춰서 이렇게 코로 숨을 들여 마시고 마신 숨이 몸을 통과해서 아랫배를 가득 채워서 아랫배가 약간 나온다는 느낌으로 들숨을 1차적으로 쓰시고 들숨을 한 다음에 이제 호흡을 바로 내뱉는 게 아니라 이 들숨을 한 상태에서 호흡을 한 1초 정도 갖고 계셔야 돼요. 갖고 있다가 배가 들어가면서 들어간 공기가 다시 코로 나온다. 이런 느낌으로 들숨과 날숨을 들여 마실 때 2초, 3초, 그리고 배에 호흡을 갖고 있는 것을, 공기를 갖고 있는 것을 1, 2초, 그리고 날숨을 2, 3초. 그래서 2, 3초, 1, 2초, 2, 3초 주기로 들숨과 뱃속에서 공기를 갖고 있는 것과 날숨으로 내뱉는 것. 요거를 이제 차례대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만 보여드리면.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다시 해보면 이렇게 2초 정도를 코로 숨을 들여 마시고 그게 이제 아랫배가 나오고 아랫배 다 갖고 있다는 느낌으로 잠깐 갖고 계시다가 배가 들어가면서 이제 코로 이제 공기가 다시 빠져나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하시는 겁니다. 네. 복식호흡. 요가 하는데 요가 호흡이랑도 비슷한 거 아니에요? 네. 전 세계가 사실은 똑같죠. 네. 배우들이나 아나운서들 저 복식호흡해서 발성 연습할 때도 이렇게 그렇죠. 하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 네. 많이 했죠. 그리고 목욕탕에 가보면 어르신들 이렇게 앉으셔서
청산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호흡이 밖으로 쭉 나오게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정신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가 밑으로 내려간다는 분들은 없거든요. 스트레스는 대부분 위로 올라옵니다. 네. 뒷골이 당기거나 명치가 막히거나 모든 스트레스는 위로 올라오는데 복식호흡은 이 위로 치미는 기운을 밑으로 내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열받고 하는 것만큼 밑으로 내려줄 수 있는 기운이 상기되는 것만큼 하괴시킬 수 있는 이 호흡을 하시게 되면 정말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 3교시까지 네. 위, 간, 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 건강을 지키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보실 텐데 요것만은 꼭 해주세요 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건강해지려면 부지런을 떨어야 됩니다. 병 걸리고 난 이후에 부지런 떠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건강할 때 제 밥을 제 손으로 지어서 하루 3끼를 최대한 먹으려고 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한 노력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셀코TV 탐나는 일상, 우리 몸속 건강을 지키는 방법, 어떤 운동법, 어떤 음식이 좋은지 오늘 배한호 원장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위, 간, 그리고 폐까지 알아봤습니다. 100세 건강이 축복이려면 100세까지 건강하셔야 되는 거죠.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